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의사는 말했었어. 결국 기억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내 인격을 점령하는 건 아니야. 다중인격이라든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이. 나는 평소대로의 나인 거야. 기억이 사라졌을 때도 나는 나로서 지극히 보통으로 언제나처럼 행동해. 다만 녹음된 부분이 2악장 중간부터 3악장의 어느 부분까지 훌쩍 스킵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쇠망치를 들고 나와서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나로서 항상 억제하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모차르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트라빈스키로 돌변할 리가 없잖아. 모차르트는 일관되게 모차르트로. 단지 그 일부가 결과적으로 어딘가의 서랍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는 그 부분에서 입을 닫고 쌍엽계의 컵에서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가능하다면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건 어차피 의사의 말이야. 의사의 말 같은 걸 어디까지 믿어도 좋은 걸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고등학생 때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반의 누군가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치지 않을까. 아무튼 그것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 고등학생 때란 게 평범한 사람도 자기 일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잖아. 지하 토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거기다가 기억상실 같은 성가신 게 얽힌다면 이건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나는 잠자코 끄덕였다.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엔 그다지 가지 않게 됐지. 하고 그녀의 오빠는 말을 이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자신이 무서워져서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교사에게 설명하고 출석 일수는 꽤 부족하지만 학교는 어떻게든 특례를 적용해서 졸업을 인정해줬지. 학교 측도 필시 그런 귀찮은 문제를 끌어안은 학생은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대학엔 가지 않았어.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어딘가의 대학엔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아직 밖에 나가서 해나갈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후론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리고 있지. 기껏해야 개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거고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어. 그래도 요즘엔 공포심 같은 건 점점 괜찮아지는 기분이야. 조금 더 안정되면 아마 어딘가의 대학에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다. 나도 잠자코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잘 알 수 없었으니까. 여자친구가 그다지 오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책 읽어줘서 고마워. 톱니바퀴는 꽤 좋았어. 어둡기는 했지만 군데군데 어떤 문장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 정말로 커피는 괜찮아? 금방 끓일 수 있는데. 아니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슬슬 돌아갈까 하고요. 그는 또다시 벽의 시계로 눈을 돌렸다. 12시 반까지 기다려서 혹시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면 가면 돼. 나는 2층 방에 있을 테니까. 그때는 혼자서 알아서 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끄덕였다. 타요코 말이야. 사귀면 재밌어? 하고 그녀의 오빠는 다시 한번 내게 물었다. 나는 끄덕였다.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
그녀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건 꽤 정직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한다. 하고 그는 생각에 빠진 듯이 말했다. 그건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지. 그 녀석과는 유전자도 나눠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같은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지금에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야. 뭐랄까. 그 녀석이란 인간을 이루는 성분 같은 것을 난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네가 대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 중에는 모른 채 있는 쪽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는 커피컵을 손에 들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뭐 잘해줘. 하고 그녀의 오빠는 말했다. 그리고 컵을 들고 있지 않은 쪽 손을 살랑살랑 흔들고는 방을 나갔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시계가 12시 반을 넘어도 아무도 돌아올 낌새가 없었기에 혼자서 현관으로 가서 스니커즈를 신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소나무 숲 앞을 지나 역까지 걸어가 마침 도착한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기할 정도로 조용한 가을의 일요일 오후였다. 두 시가 넘어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데리러 오기로 한 거 다음 주 일요일이었지? 하고 물었다. 약간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그녀가 확실히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런 거겠지. 내 쪽에서 깜빡하고 틀린 거겠지. 날짜를 한 주 착각해서 그녀의 집까지 데리러 갔던 것을 나는 순순히 사과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오빠와 둘이서 얘기했던 것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얘기라기보다는 나는 거의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이지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톱니바퀴를 낭독해서 들려주었던 일도 기억을 때때로 상실하는 병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들었던 일도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일은 숨기는 편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내게는 그녀의 오빠도 그녀에게 그 일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종류의 직감 같은 것이 있었다. 만약 그가 그 일을 동생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얘기해서는 안 될 이유도 있을 테니까. 내가 그녀의 오빠와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18년 정도 후의 일이었다. 10월 중반이다. 그때 나는 35이 되어 아내와 둘이서 도쿄에서 살고 있었다. 도쿄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대로 거기에 정착해 일도 바빠지고 고베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나는 수리를 맡긴 손목시계를 찾으러 저녁 무렵 시부야의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멍하니 생각에 빠져 걷고 있는데 그때 스쳐 지나갔던 한 남자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저 실례지만 하고 그는 말했다. 그 억양은 틀림없이 간사이 사람이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나보다 조금 연상일지도 모른다. 키도 나보다 조금 크다. 두터운 회색 트위드 자켓에 라운드넥의 크림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갈색 치노 팬츠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고 운동선수처럼 꽤 단단한 몸을 하고 있었다. 햇볕에 잘 그을려 있었는데 그것은 골프를 하면서 그을린 것처럼 보였다.
다소 이목구비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돈된 인상이었다. 핸섬하다고 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교육도 잘 받았을 것이다.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혹시 예전에 제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가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억이 나질 않았다. 당신의 여동생? 사요코 하고 그는 말했다. 고등학생 때 아마 당신과 같은 반이었을 텐데 나는 그때 상대의 크림색 스웨터의 가슴께에 작은 토마토 소스 얼룩 같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굉장히 산뜻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더더욱 그 스웨터의 얼룩이 내 눈에는 꽤 이질적으로 비쳤다. 목 부분이 늘어난 남색 스웨터의 가슴께에 빵가루를 엄청 묻히고 있었던 졸린 눈을 한 21살의 청년이 떠올랐다. 그런 버릇이나 습관은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생각났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사요코의 오빠시죠? 한번 댁에서 뵌 일이 있죠. 그렇지. 네가 나를 위해 아쿠타가와의 톱니바퀴를 읽어주었지. 나는 웃었다. 그래도 이렇게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잘도 알아보셨네요. 만난 건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요. 난 어쩐지 한 번 만났던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거든. 그런 기억력만큼은 예전부터 꽤나 좋았지. 그런데 넌 그때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형은 꽤 변하셨네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쩐지 인상이 좀 달라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하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시다시피 한때는 꽤나 뒤틀려 있었으니까. 사요코는 어떻게 지내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조금 곤란한 듯이 눈길을 딴 데로 돌리고는 숨을 들이쉬고 그것을 뱉었다. 마치 주변 공기의 밀도를 재는 듯이. 이렇게 붐비는 길 한가운데 서서 할 얘기도 아니니까 어디 좀 가서 앉아서 얘기하지 않겠나? 혹시 급한 일이 없다면 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특별히 급한 일은 없다고 나는 말했다. 사요코는 죽었어. 하고 그는 조용히 내뱉었다. 우리는 근처의 커피숍의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죽었다고요? 죽었어, 3년 전에. 나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 입속에서 혀가 점점 부풀어 올라 커진 것 같은 감촉이 들었다. 나는 고인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잘 삼킬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요코와 만났을 때 그녀는 20살이었다. 막 운전면허를 따서 그녀는 나를 도요타 크라운 하드톱 컨버터블에 태우고 록고산 위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것은 그녀 아버지의 차였다. 라디오에선 역시 비틀즈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곡은 Hello Goodbye였다. You say yes, I say no.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의 음악은 그 당시 우리들을 마치 벽지처럼 꼼꼼하게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죽어서 제가 되어 지금은 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니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지극히 비현실적인 일처럼 생각되었다. 죽었다니 어째서? 하고 나는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살했어. 하고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듯이 얘기했다. 26살 때 근무하던 보험회사의 동료와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때는 아직 32이었지. 아이를 남기고요. 그녀의 오빠는 끄덕였다. 큰아이가 남자, 둘째 아이가 여자. 남편이 키우고 있어. 나도 종종 아이들을 보러 가. 착한 아이들이야. 내게는 그 사실이 아직 어떻게 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녀가, 예전의 내 여자친구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둘 남기고 자살을 했다. 어째서?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말야, 누구도 그 원인을 몰라. 그 시기 특별히 고민하고 있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그런 기색도 없었으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아이들을 귀여워했으니까. 그리고 유서 같은 것도 전혀 남기지 않았어. 의사에게 받은 수면제를 모아두었다가 그걸 전부 삼켜버렸지. 그러니까 자살은 계획적인 거였어. 처음부터 죽을 생각으로 반년 가까이 약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지. 문득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고. 나는 한참을 묵묵히 있었다. 그도 묵묵히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그날 록고산의 정상에 있는 호텔 카페에서 헤어지기로 했다. 나는 도쿄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 좋아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작심하고 그 일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들고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나갔다. 그 결과 나는 케이블카를 타고 혼자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그녀는 하얀 도요타 크라운을 몰고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멋지게 갠 날이어서 케이블카의 창에서 고베의 거리가 또렷이 한눈에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익숙했던 그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요코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해 어느 대형 보험회사에 취직하고 회사의 동료와 결혼해 2명의 아이를 낳고 머지않아 수면제를 끌어모아 먹고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언젠가는 그녀와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곤 해도 그녀와 함께 보낸 몇 년간을 그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녀는 내게 있어 첫 여자친구였고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여성의 신체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것도 그녀였다. 우리는 둘이서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아마도 10대 때 밖에는 가질 수 없는 멋진 시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괴롭지만 결국 그녀는 내 귓속에 있는 특별한 종을 울리지는 못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소리는 마지막까지도 들을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하지만 내가 도쿄에서 만났던 한 여성은 확실하게 그 종을 울려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치나 윤리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또는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멋대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일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종류의 일인 것이다. 나는 말이야. 하고 그녀의 오빠는 말했다. 사요코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머지않아 자살한다 해도 그 녀석만은 확고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 환멸이나 어둠 같은 것을 혼자서 끌어안을 타입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거든. 확실히 말해 생각이 얕은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 녀석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녀석도 나에 대해 그랬다고 생각해.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해야 할까? 나는 오히려 둘째 동생이랑 친했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와서 사요코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있어. 나는 그 애에 대해 잘 몰랐는지도 몰라. 어느 것 하나 그 애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 나는 나 자신의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었는지도 몰라. 어차피 나 같은 놈의 힘으로는 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녀석을 죽음으로 끌고 간 무언가를 말이야. 그것이 지금은 무척이나 괴로워. 나의 오만방자함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이 가슴이 아파.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나도 아마 그녀를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필시 나 자신의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오빠는 말했다. 네가 그때 읽어주었던 아쿠타가와의 톱니바퀴 중에 비행사는 높은 하늘의 공기만을 마시고 있어서 점점 지상의 공기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비행병이라고 하는 것. 그런 병이 정말로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병 같은 건 이제 괜찮은 겁니까? 하고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아마도 사요코 일에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아, 그 일 말이지. 하고 그는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말했다. 묘한 얘기지만 어느샌가 돌연히 없어져 버렸어. 유전병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진행되고 치유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게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나와버렸어. 마치 귀신 들린 게 없어지듯이 말이야. 그거 다행이네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너랑 만나서 얘기하고 조금 지나서였나? 그 이후 기억 상실은 한 번도 겪지 않았어. 그래서 기분도 점점 안정되고 무사히 그런저런 대학에 들어가 무사히 그곳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잇고 있지. 몇 년 정도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 그거 잘 됐군요. 하고 나는 되풀이했다. 결국 아버지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치진 않았네요. 너도 참 별걸 다 기억하네. 하고 그는 말하고 소리 높여 웃었다. 그렇다곤 해도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도쿄로 왔는데 이렇게 붐비는 도심에서 딱 마주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뭔가 인연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드는데. 확실히 그렇죠?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계속 도쿄에서 살고 있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그때부터 계속 도쿄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일단 글 쓰는 일로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말했다. 글 쓰는 일이라. 예, 일단은.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넌 낭독을 굉장히 잘했었지. 하고 그는 납득한 듯이 말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면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의견을 굳이 말한다면 사요코는 너를 제일 좋아했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빠도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수리를 맡긴 손목시계를 찾으러 내 예전 여자친구의 오빠는 시부야 역을 향해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그 트위드 자켓의 뒷모습은 오후의 인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우리는 우연에 이끌려 2번 얼굴을 마주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사이에 두고 600km의 거리를 둔 2개의 도시에서. 그리고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것들은 보통 차를 마시며 할 만한 이야기 같은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행위에 포함된 의미 같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연에 의해 어쩌다가 실현된 그저 그런 시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2 사람을 묶어줄 만한 요소는 거기에는 없었다. 질문. 2번의 일은 2 사람의 만남과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요소를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윗 더 비틀즈의 LP를 품에 안고 있었던 저 아름다운 소녀조차도 그 이후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1964년의 저 어둑한 고등학교의 복도를 스커트 자락을 팔랑이며 걷고 있을까? 지금도 16살인 채 존과 폴과 조지와 링고의 반쯤 그늘진 얼굴의 사진을 실은 멋진 자켓을 소중한 듯이 꼭 끌어안은 채 doing things we used to do. There's a girl here and she's almost you. Almost all the things that you promised with your eyes I see in hers too. Now your eyes are red from crying. Almost blue. Flirting with this disaster became me. It named me as a fool to be almost blue. Almost touching it will almost do.
There's a part of me that's always true, always. All the things that you promised with your eyes, I see in yours too. Now your eyes are red from crying.